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국으로 온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 프랑스인 여성이 속이 좋지 않은지 배를 움켜잡고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아. 위생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거야? 후진국 수준은 역시나였어. 내 크리스마스 완전히 망쳤어. 그러자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는 손짓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자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는데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우리나라의 위생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스텔라입니다. 전 평소에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 드라마도 많이 시청을 했었고, 일본 사무라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잡고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일본을 가고, 일본에만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남은 약간의 일정은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이로운 기술과 풍부한 문화로 꿈꿔왔던 일본이 드디어 제 발 아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 설렘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환멸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효율적이고 로봇적인 정밀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공항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역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기술 선진국에서는 자동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동 프로세스를 탐색하는데 예상치 못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제 기대와는 정말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쿄 시내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경험으로 상상했던 기차 여행은 실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음식 포장지와 소지품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는 등 일본 특유의 청결함과 질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불편했습니다. 그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불편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이미 불안정한 위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의를 돌리려고 했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씻지 않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제 속을 더 안 좋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신주쿠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컨디션이 확연히 나빠졌습니다. 꽉 찬 열차 안의 비좁은 공간과 불쾌한 냄새, 그리고 계속되는 사람들로 인해 컨디션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호텔에 일찍 체크인하고 싶었지만 체크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 신주쿠 거리를 헤매다 보니 무력감에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 간단한 일도 벅찬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번역기 앱은 와이파이 연결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로밍도 그냥 일본 와서 해결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는데 막상 구하려고 하다 보니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못해서 그런 걸까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바쁜 직원들은 곧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에 다시 한번 환멸을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서는 매우 친절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드디어 체크인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은 또다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비좁은 공간에 여행 가방도 겨우 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누워있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태로 도쿄를 계속 여행할 생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비위가 이렇게 약한데 과연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즉흥적인 결정으로 중국 여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불안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은 일정을 도쿄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도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첫 햇살은 제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일본은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좁은 호텔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도시로 나섰습니다. 도쿄는 모순의 미로와도 같았고 번화한 거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과 도로에서 지도를 보며 길을 잃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언어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현지 식당에서 식단 제한에 대해 말하려 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족한 일본어와 주인의 영어 부족으로 인해 문화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안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기 앱으로 하려고 해도 글씨가 컴퓨터로 타이핑된 글씨가 아니어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위에 있는 메인 메뉴로 보이는 음식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는 동안 이 도시의 유명한 효율성은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만원 열차,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방송, 비인격적인 통근자들의 서두름은 매번 여정을 시련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고요함과 질서를 갈망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불편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끊임없는 소음, 삭막한 도시 풍경이 밀실 공포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원을 찾아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곳은 너무 붐비고 시끄러웠습니다.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도시에서 제가 갈망하는 평화는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동경하던 일본의 전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펼쳐지면서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술 형식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저와 이국적인 문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는 꼭 보고 가리라 했기 때문에 밤이 되자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로pongi에 있는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갔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라 일본에서 이걸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다르게 갔더니 없어졌더군요. 이때가 12월 28일이었는데 일루미네이션은 크리스마스 때 장식을 하는 거지만 불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없다니요. 정말 일본의 이러한 칼 같고 매뉴얼 같은 문화에 저는 정말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본은 도시의 혼돈과 문화적 장벽에 파묻혀 있는 듯 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녀야 하는 육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해하고 이해받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설렘은 어느새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얇은 벽 사이로 도시의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제 여행이 실수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내가 동경하던 일본은 그저 상상의 산물이었을까? 점점 커지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다음 날에는 다른 시각으로 제가 찾고자 했던 일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에 지치고 피곤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을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상상했던 매혹적인 일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유명 전자상가 방문은 또 다른 환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미래형 기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선택지와 끈질긴 판매원들로 가득 찬 복잡한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프랑스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극명한 대비는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기차표를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제 에너지와 열정을 고갈시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문화의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소외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잡한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뒤엉키면서 제가 상상했던 정중하고 질서 있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비인격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적 뉘앙스가 제게는 보이지 않았고 고립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반성의 순간, 저는 일본에 대한 저의 이상적 시각이 그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전으로 가득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고요하고 기술에 정통한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땅과 그 문화와 소통하고 싶다는 제 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루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있다가 문득 계획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대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제 머릿속에는 종종 이웃 나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친구들이 따뜻하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칭찬했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투성이인 일본 생활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행과 탐험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결정은 안도감과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유대감과 편안함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쉬움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은 아니었지만 여행의 예측 불가능성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설렘에도 불구하고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탔을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속의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낯선 음식과 도쿄를 돌아다니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 불쾌감은 고집스럽게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온기가 제 불편함을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인 인천공항부터 친절한 한국인들까지 한국의 모든 면이 힐링을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냄새도 하나 나지 않고 좌석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됐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일본에서 경험했던 딱딱하고 매뉴얼의 얽매인 서비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 불편함을 감지한 직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라고 저는 짐을 맡기고 쉴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찾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호텔 직원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얼리 체크인을 허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 직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친절하게 물어보고 약국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방은 안식처와 같았어요. 넓고 편안한 침대와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까지 제게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안도감은 엄청났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서울의 번잡한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데 예상치 못한 친절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편안함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제가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이 따뜻한 환대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의 보약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때로 여행 경험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치는 친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위로와 보살핌을 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잠이 들면서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친절의 활기를 되찾은 저는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울은 독특한 매력을 드러냈고 일본에서의 힘든 경험에 대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유쾌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네온사인이 켜진 초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거리에서 벗어나 전통 한옥이 고즈넉하게 서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을 꺼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고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도 한국의 뿌리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느꼈던 공손함과는 달리 서울 사람들은 더욱 진솔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을 발산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점 주인들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는 그들의 문화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북적이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도쿄시장의 비인격적인 북적거림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예품과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았는데 상인들은 저마다 자부심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서울의 기술은 인상적이었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복잡한 시스템과 영어 안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서울은 지하철 매표기부터 공공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유용한 앱과 TV 포함된 대여용 스마트폰으로 도시를 쉽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 경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현지 극장에서 문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객들의 포용력이었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서로를 포용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공연에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모든 경험을 일본에서의 시간과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풀 수 없는 아름답고 복잡한 퍼즐처럼 느껴졌다면 한국은 열린 책처럼 제 속도에 맞춰 그 이야기를 읽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에 대한 접근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기술적 경이로움에 대한 탐구에서 문화적 따뜻함과 인간적 교감에 대한 깊은 탐험으로 발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여행지에서 느꼈던 실망감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이 성찰하며 배운 교훈과 관점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낙담했던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는 제가 마음을 열고 예상치 못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때때로 최고의 경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은 균형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 원칙은 한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고궁부터 현대식 쇼핑몰과 공존하는 전통시장까지 한국은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의 고립감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넉넉한 환대와 진정한 관심은 제 경험을 변화시켰습니다.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가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위협적이기는커녕 포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일상을 단순화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놀라웠습니다. 고립되고 복잡한 삶이 아닌 더 쉽고 연결된 삶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진보를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음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과 공존을 중시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공동의 행사이자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이 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순간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섬과 번화한 도시가 어우러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은 한국의 다재다능함과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각 여행지마다 새로운 관점과 세상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새로운 장소 탐험을 넘어 훨씬 더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변화무쌍한 힘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 된 것이죠. 한국은 제 여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으며 열린 마음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여행 일기의 한 장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 적응력의 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힘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먹어봐. 정말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광장시장에서 영국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아랑곳않고 음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울먹거릴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고 아주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 반복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의 평범한 직장인 프레아 누르라고 합니다. 영국은 맛없는 요리로 유명한데요. 쓰레기를 먹는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저도 영국인이지만 이 말에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 정도로 영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영국에 놀러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은 맥도날드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어리 파이, 돼지 피를 넣어 만든 블랙 푸딩, 맛없는 음식을 줄 세우기 하는 게 쉬울 정도예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고 싶게 마련인데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우연히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독특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전, 매콤한 떡볶이, 지글지글 바비큐 등 군침이 도는 영상을 넋을 잃고 지켜봤죠.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위생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는 당장 저걸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런던의 서울 플라자라는 곳에서 떡볶이와 불고기, 한국 재료들까지 팔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떡볶이를 먹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떡볶이 접시가 도착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원통형 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하고 윤기 나는 소스가 묻어나는 선명한 빨간색의 떡볶이였죠. 매콤한 고추장과 달콤한 향이 섞인 진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프레아는 눈을 감고 그 풍미에 몸을 맡겼습니다. 떡볶이는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매운맛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여운을 남기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단맛, 매운맛,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전에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프레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설렘,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대한 즐거움,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유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식과 사랑에 빠졌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플라자, 진열대에는 고추장, 된장, 김치 등 들어본 적도 없는 식재료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가지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요리는 비빔밥이었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볶은 채소와 소고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걀 프라이를 밥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리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매콤한 고추장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은 대담하고 생생하면서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한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저축하고 계획한 끝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한국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리와 광경, 냄새의 교향곡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 도착했고 한국의 미식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제육볶음이었어요. 기사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리 찾아놨던 기사식당에 들어갔어요. 제육볶음 한 접시가 앞에 놓이자 향기만으로도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썬 돼지고기를 매콤한 소스와 함께 볶은 후 양파와 당근을 듬뿍 얹은 제육볶음은 정말 군침이 절로 돌았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러웠고 소스의 진하고 매콤한 풍미를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양파의 단맛, 마늘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아름다운 균형을 이뤘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어요. 남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에서 불맛이 났어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이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식당에 계시던 아저씨들은 제가 한 입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다음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영국에서 먹었던 것과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밥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와 소고기를 얹고 익힌 달걀을 얹은 비빔밥이 담겨 나왔습니다. 고추장 한 덩어리와 함께 모든 것을 섞어 비볐어요. 제가 만든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고추장의 맛이 달랐거든요. 고추장에서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고추장에도 소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볶음 고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와서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은 요리 탐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포장마차에 들러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광장시장 방문이었습니다. 미로 같은 포장마차들이 즐비했고 각기 다른 한국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자신의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갓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순대와 떡볶이를 같이 먹기 위함이었죠. 영국에는 블랙푸딩이라는 돼지 피를 넣어서 만든 소시지가 있는데 순대도 돼지 피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시커면 색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면이 조금 징그러웠습니다. 순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상태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작은 소금 한 접시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음식보다 맛없는 건 한국에 없으니까. 심호흡을 하고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소금에 살짝 찍어 첫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대는 진하고 고소한 섬세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식감은 부드러웠고 소금이 그 맛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영국이 돼지 피로 블랙푸딩 같은 음식을 만들 동안 한국은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다들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맛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의 맵고 달달함과 순대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국은 같은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의 미식 풍경을 탐험하면서 식사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눔과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식당의 투명성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식당이 오픈 키친을 운영해 식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요리라는 예술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키워주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흑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호떡까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매콤달콤한 닭튀김부터 달콤한 팥소를 넣은 생선 모양의 빵까지 다 먹어봤어요. 요리는 맛의 폭발이었고 각자의 특산품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는 방식에 놀랐어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김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야채와 달걀, 때로는 고기나 생선으로 채워진 김밥은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기에 완벽한 간식이었습니다. 현지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미식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고 현지인에게 직접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워낙 많은 한식당에 다녔고 그때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선하고 아삭한 배추와 다양한 양념이 한 그릇씩 주어졌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재료를 섞고 문지르고 발효 과정과 김치의 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김치에 이렇게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대하에 고춧가루부터 멸치 액젓, 온갖 무, 파까지 배추를 절이고 속을 섞고 그걸 다시 넣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음식인 줄 몰랐어요. 다음으로는 수육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돼지고기를 거의 통째로 끓는 물에 넣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기를 굽거나 오븐에 넣는 경우는 있어도 끓는 물에 직접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기를 꺼내보니 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요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수고의 결실을 즐겼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와 수육의 조화가 엄청났어요. 특히 수육은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한식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며 수업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가 제일 가는 미식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 오지 않은 프랑스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 모든 음식을 먹어보면 한국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거든요. 한국에서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든 길거리 노점상에서 공동 식탁에 앉든 현지인들과 함께 요리를 하든 음식은 항상 연결과 이해의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만 가도 음식을 작게 잘라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한 한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 발효 음식, 바비큐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한식과의 인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한식을 계속 탐구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식 디너 파티를 열어 제가 경험한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이 정신을 살리고 한식이 제게 가져다준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경주의 궁중요리, 보성의 차밭 등 탐험할 곳이 너무나도 많았죠. 방문할 때마다 이 매혹적인 요리 풍경에 더 많은 층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미식 모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견과 연결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한식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식은 언제나 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기차역에서 프랑스인 무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도 같이 소리치는데요. 잘못은 그쪽이 하고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도대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소방관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심지어 일행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촬영까지 하는데요. 그들은 주변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라파엘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소방관을 하려고 소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첫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시아가 궁금했습니다. 동료인 프레드릭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인 자드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 가보자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로맨스도 좀 기대했어요. 프랑스인은 프랑스인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공항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와, 이것 좀 봐요. 저는 거의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프랑스에서 ATM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터치스크린을 만지작거리니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빨랐습니다. 공과금 납부, 송금, 영화 티켓 예매까지 할 수 있네. 저는 화면의 옵션을 읽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제가 왜 기계와 대화하는지 궁금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껄껄 웃으며 카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화면에는 다행히도 영어로 된 지침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감탄하며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ATM 절차는 매끄러웠고 집에서 했던 어떤 거래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ATM기가 카드를 먹은 것이었어요. 저희는 다급하게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돌아가서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생각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명의 유지보수 작업자가 공구를 손에 들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말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ATM기에 숨어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빠른 대응 속도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장난 ATM을 수리하는데 며칠은 기본이거든요. 고장난 걸 고치려고 사람을 기다리느니 카드를 포기하고 다른 ATM기를 찾는 게 빠를 거예요.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차린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ATM 화면이 다시 깜빡이고 서비스 중단 표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제 카드를 찾아주었어요. 심지어 더 대박인 것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온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돈을 훔치지도 않고 경계하는 태도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고 태연하게 가방에 넣더니 다들 움직였어요. 이렇게 가방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아마 프랑스였으면 ATM기에서 돈을 뽑는 순간부터 한 무리의 조직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일부러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속이고. 뻔하죠. 팀 리더인 프레데릭이 가장 먼저 우리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네요. 그가 말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깨끗했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자신 있었던 프랑스 세 남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랑 다르게 키가 아주 컸어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발육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죠.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련되게 꾸미고 있는지가 신기했어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저희는 로맨스는 포기해야겠다고 셋이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호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넓은 좌석, 무료 WiFi, 그리고 모든 곳에 전원 콘센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속도의 기차를 타려면 일반 기차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안 돼요. 아니면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달고 쓰레기 같은 속도를 자랑하는 유료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아무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신뢰감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다 자기의 짐에 잠금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프랑스에서 잠금 장치를 안 한 캐리어는 자선단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예요. 무료 나눔이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한 한국 여자분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분은 자기가 더 놀란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분을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프랑스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일부러 옷을 뺏어가거나 혹은 옷에 있는 지갑을 뺏어가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빨리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죄송해하면서 코인 세탁방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는 빨래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해하면서 코인 빨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조차도 첨단 기술이더라고요. 호스텔의 세탁기가 고장나서 동전으로 작동하는 빨래방에 갔어요. 현금이 없나요? 문제 없어요.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들은 섬유유연제까지 자동으로 넣었어요. 빨래방은 냄새도 좋고 따뜻하고 거의 거기서 생활을 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빨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료 간식,
커피, 공용 노트북 등 빨래를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멋진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빨래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저는 그 세심함에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게임 콘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래를 건조기에 돌리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 세탁소 주인이 빨래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게임기까지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게임 콘솔이 있는 PC방이라고 소문이 나면 아마 일주일 내로 코인 빨래방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을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빨래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 공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이 삶의 방식인 곳이었죠. 한국을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언젠가 고향으로 삼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 오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 경험을 프레드릭한테 말했더니 프레드릭도 그렇다고 했어요. 뭐가 차이인 거야? 했더니 프레드릭이 바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낡고 더러운 프랑스의 바닥과는 달랐어요. 아주 위생적이었죠.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침대와 중앙 난방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되더군요. 바닥에서 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온돌은 기분 좋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자리를 잡고 이불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네.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곳의 청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먼지와 오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온돌의 부드러운 열기는 곧 저에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도 항상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온돌에서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어. 저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상쾌함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정말 다르네요. 너무 편안해서 다음날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저는 말로만 듣던 치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인 한국의 치맥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 치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우리가 3명이라는 것을 안 직원은 우리 테이블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더니 커다란 봉제 인형을 들고 돌아와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짝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겠네요. 그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장난감으로 채워서 마치 새 친구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가 봐요. 저는 재미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크고 푹신한 곰인형은 활짝 웃으며 마치 일원인 것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즐거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새 멤버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 친구를 위해 건배 라고 말하며 장난감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 앉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접시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어본 정교한 요리와 비교하며 소박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인다 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소리내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미각에 춤을 추는 듯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먹었던 세련되고 소스가 많이 들어간 치킨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맥주가 치킨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맥주인 걸 아는데도 치킨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는 치킨을 추가로 주문하고 말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과 치즈를 곁들여 먹지만 이 치맥은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조화로운 맛의 조화를 즐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먹은 최고의 술 조합이야. 진짜로.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좋았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건축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유물과 예술품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전시물은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정교한 도자기, 우아한 한복, 섬세한 서예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소장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한국 전통 회화를 전시한 갤러리였습니다. 색채가 선명하면서도 조화롭고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먹과 한지만을 쓴 그림도 그랬습니다. 천이나 한지 같은 종이들도 프랑스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재미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박함과 우아함, 심오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을 세심하게 보존하는 모습에서 유산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회화와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풍요로움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서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우울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안전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밤거리를 걷거나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등 모든 순간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와 환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친절한 직원들, 도시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한국 사람들까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여행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주었습니다. 공항에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그리울 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안전과 존중,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타국에서 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꼈어요. 반드시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길게 와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